네, 한 주간 잘 지냈죠? 자, 3주차 수업이고 오늘은 고전주의, 그러니까 함호배 하는 날이에요. 저는 함호배 하는 날을 되게 좋아하면서 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랬어요? 저는 오늘 함호배 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좋아하면서 오거든요. 일단 음악이 좋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좋고 양도 좋고 양이 고전주의가 그나마 좋고요. 이제 우리 19세기 또 이제 20세기 가잖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양이. 근데 고전주의가 그나마 왜냐면 시기 자체가 짧다 보니까 좀 양도 좋고 근데 또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사실 좀 익숙한 음악들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는 이런 고전주의 음악은 되게 좋은 파트니까 좀 많이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고전주의까지 가게 되거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바로크를 했죠. 그래서 바로크도 사실 뭐 양적지 않았죠. 사실상 내용도 꽤 많았고 그다음에 외울 것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바로크 음악이 우리가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바로크를 시험 사실상 우리가 바로크를 엄청나게 잘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울 부분이 여러분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그래도 이번 주는 진짜 여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멜로디를 알거든요. 근데 걔를 또 제목이랑 매칭을 잘 못 시켜요. 그래서 걔를 조금 이제 그 제목이랑 작곡가랑 좀 연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완전 생판 처음 듣는다 막 그런 악보들 하지 말지 않을 거예요. 보면은 목차도 되게 단촐해요. 지금까지 본 목차 중에 제일 단촐하지 않아요? 그렇죠?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챕터는 뭐예요? 그냥 개괄하는 챕터예요. 그래서 고전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음악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기 이제 요런 파트가 좀 따로 있긴 하죠. 전고전주의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이 목차를 딱 보니까 기하음악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적이 없지 않았어요? 보통 기하음악은 중세 같은 데서 되게 조금 얘기했고 르네상스는 네 가지 유형별로 얘기하고 근데 바로크는 이제 장르별로 얘기하긴 했죠. 물론 어떻게 장르가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바로크 성악음악, 오페라부터 얘기하고 기하음악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전 시대가 되면 이제 기하음악 얘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기하음악 하면서 실내악, 교향곡이 있네요. 그죠? 교향곡, 그 다음에 협주곡,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성악음악이 저 뒤쪽에 있죠. 그래서 오페라 얘기 계속 이제 바로크 시대부터 이어지는 거죠. 오페라 얘기는. 그 다음에 교회만 얘기하고 가곡이 또 있네요. 그죠? 우리 가곡 그렇게 따로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가곡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크게 기하음악, 성악음악, 둥덩어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보면 고전시대의 세 대가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는 사범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기하음악이건 성악음악이건 주요 작품들은 이 세 작곡가의 작품들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이 세 작곡가를 말하자면 얘기하면서 이런 악곡도 얘기하고 이런 악곡도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작곡가 중심으로 어느 작곡가 많지 않잖아요. 세 명이니까 작곡가의 작품을 쭉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곡가 중심으로 얘기할 거다.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베토벤까지 가지도 못해요. 사실상 베토벤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저희 지금 앞에 거면 꺼져 있는 게 맞죠? 보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물연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나이대가 여러분 이제 가늠이 되죠. 그렇죠? 하이든은 30년대에 태어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차르트는 50년대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베토벤은 70년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렇죠? 나이 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모차르트는 되게 짧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모차르트는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세기에 사실 세상을 떠났고요. 91년에. 그 다음에 보면 하이든이 그때 더 오래 살았죠. 사실은 하이든이 말하자면 더 선배잖아요. 모차르트보다. 그런데 이제 하이든이 더 뒤에까지 작품을 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토벤은 언제까지예요? 1820년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20년대. 그래서 보면 나이가 요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놓고요. 자, 그 다음에 거의 정조. 자, 이제 하나씩 시작하는 거죠. 뭐. 영조네? 헷갈렸어요. 시대의 배경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아는 그런 이제 또 내용들이 세계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 세계사적인 얘기조차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훨씬 익숙한 그런 얘기일 거예요. 고전주의는 시대 배경 보시면 어떤 시대래요? 조화와 균형, 명석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현대 그리스 로마의 교사들을 부흥시킨 거다. 우리가 흔히 이성의 시대다, 계몽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바로 이 고전주의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철학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칸트, 그렇죠? 너무나 뭐 유명한 그런 철학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볼테르라든지, 뭐 루소라든지,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도 우리가 예전에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 그래가지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사상들이 널리 퍼진 그런 시기가 말하자면 이 고전주의 시기고, 그다음에 자유주의 사상과 세계주의적인 사상 이런 것은 프랑스 혁명에 이어서 독립선언과 미국의 독립전쟁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뭐 증기기관, 뭐 전동기 발전 이렇게 발전하면서 발명되면서 뭐가 일어났대요? 산업혁명이요. 산업혁명. 그래서 1760년경 시작된 산업혁명을 추진시키는 운동이 됐다. 그러면서 음악은 어떻게 된대요? 교회와 궁중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점차 생활화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추어 음악가들도 막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연주하는 그런 직업 연주자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계급이 부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음악가들의 주요한 후원은 아무래도 궁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민 계급이 부상을 하죠. 그러면서 공공 음악회를 많이 열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음악회 가서 보고 이제 이런 시기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음악사에서 고전주의라고 하면 시기를 탁 잡아서 몇 년이다 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18세기를 어디로 탁 바로과 오른쪽에 경계를 나누기는 어려운데 흔히 나누는 것은 1750 가운데다. 그래서 그 해가 어떤 해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하가 서간이다. 그러면서 바하는 말하자면 바로크의 상징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하가 서간이가 또 마침 딱 중간이에요. 28세기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뭐 1751년 1월 1일부터 자 오늘부터 고전시대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엽 그것도 또 18세기가 딱 끝난다고 해서 자 오늘부터 19세기 음악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19세기 초엽은 살짝 넘어가요. 그래서 시기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상 어떤 음악 양식적인 의미다. 우리가 고전시대 음악이다 그러면 이 하모베의 빈 고전파의 양식을 일컫는 의미로서 사실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말했듯이 시작하는 시기와 끝나는 시기 구분이 다양하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끝나는 시기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803년쯤 되면 이제 하이든의 활동이 이제 거의 이제 소관계 접어드니까 이쪽으로 보면 어때? 이렇게 좀 일찍 잡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베토벤 중기까지지 베토벤 후기부터가 이제 19세기 음악이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년대가 되거든요. 한 12년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빈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세계사적인 사건인데 빈회의가 끝나는 때가 1814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보는 거죠. 요쪽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의견이 다양해요. 그래서 대략 한 뭐 10년대 초 뭐 요 정도쯤으로 19세기가 좀 너로 약간 넘어가는구나 라고 저런 생각도 있고 시작하는 시기도 좀 애매해요. 사실 거기 보면 바하가 서간인 1750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음악적인 변화는 어떻대요?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됐대요. 그 전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20년대, 30년대, 즉 그때는 어떤 때냐면 사실 바하 팬들이 막 이제 활동을 하면서 되게 성숙한 음악을 막 내놓는 그런 때예요. 사실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막 시작되려는 막 그런 때라는 거죠. 1720년대, 30년대가. 그리고 사실상 이 하모베의 어떤 성숙한 음악 있잖아요. 우리가 빈 고전주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성숙한 우리가 그냥 그 콘서트홀에서 모차르트 뭐 하여튼 연주한다 그럼 주로 듣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 레파토리는 사실상 80년대 이후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숙기의 그런 어떤 80년대의 그런 시작되는 그런 빈 고전주의 양식의 음악 그 사이의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이의 시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시한다면 이제 18세기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18세기가 전체가 있으면 우리가 걔를 보통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175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하가 서간에 그러면서 바로 그 고전 이렇게 딱 나누면 변하겠지만 사실상 음악적인 변화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전에 한 1720년대 30년대쯤부터 이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실상 굉장히 성숙한 그런 고전주의 양식이 나타나는 건 80년대 이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좀 애매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음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대요? 그렇죠. 요 시기를 우리가 전고전주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고전주의. 알겠죠? 따로 걔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전고전주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약간 이 중간에 좀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말하자면 이 다가올 진짜 그런 성숙한 그런 고전주의, 빈 고전주의가 그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양식을 점차 확립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저 지금 전고전주의 제가 첫 번째 항목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전고전주의는 계몽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술은 좀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고 어떤 조화, 그죠? 이런 것들을 중시하겠죠. 그래서 전고전주의 시대 대표적인 작곡가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를 줄 수 있대요? 그렇죠. 바하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서 바하는 J.S. 바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바하고 그 바하 이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들들. 그 아들들 중에서 자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음악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바하는 아들들 3명이에요. 누구냐면 이들이에요. 비렐름 프리드만 바하가, 그 다음에 칼프네 엠마누엘 바하, CP 바하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이와 크리스천 바하, 그러니까 J.C. 바하라고 말하는 이 3명이에요. 그래서 이 바하의 아들들이 되게 대표적인 전고전주의 작곡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전고전주의 어떤 음악적인 양식을 3가지로 또 나눠서 얘기를 해요. 3가지로. 그게 바로 뭐냐면 갈랑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과다, 그 다음에 질풍노도 이렇게 3가지 양식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이제 갈랑 스타일이라는 거는 프렌치 갈랑이라는 말이 우아한 뜻이거든요. 그 우아한 음악 양식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바로 그 말기 어떤 복잡한 양식, 그러니까 바하의 굉장히 대입법적인 그런 음악 같은 것을 상상하면 돼요. 그런 복잡한 양식을 떠나서 어떤 거냐, 자연스럽고 민속적인 특징의 편안한 양식이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18세기 초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로 어디서 나타났냐면 프랑스의 이런 건반 음악, 클라우스 음악 같은 데서 이제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노래할 수 있는 호모포니적인 짜임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했던 음악이라고 일반 애호가들도 듣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크 시대의 무거운 양식을 대비시켜서 가벼운 분위기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로코코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바로크 스타일은 좀 되게 좀 어렵고 과거 맑은 음악도 되게 대법적이고 좀 무겁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코코라는 말로 일컫기도 한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쿠프렌도 여기 사실 해당하는 음악들을 남겼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바하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시피 바하라든지 텔레만 이런 작곡가들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이름을 다 처음 들어본다기보다는 다 어디서 한 번씩 들어봤던 그런 작곡가들, 그죠? 쿠프레, 그죠? 텔레만 이런 작곡가들 우리가 이미 도메니코 스칼라티라든지, 그죠? 바로크 음악하면서 언급이 사실 됐던, 그죠? 이들이 이제 바로크 말기 계속 활동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런 음악을 내놨다는 것이고, 시피 바하, 그죠? 이게 머리 스타일이 한결같이,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잖아요, 그죠? 18세기 이런 이제 작곡가들의 이런 모차르트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런 사진 같은 거를 사진이 아니죠, 초상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꼬불꼬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과다 양식은 어떤 거냐면 합리주의에 대한 반작용이 하나로서 말 그대로 감정과다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강조하는 거겠죠. 감정이 꾸밈이 없는 어떤 감정이라는 건 되게 긍정적인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이 되게 긍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감정 표출하는 게 건전한 삶의 바탕이 되고 사회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제 감정 과다 양식에서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로크 시기에도 감정 이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크 시대의 그 감정 이론은 굉장히 일반적인 감정이거든요. 보편적인 감정인데,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감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은 기쁨이란 어떻게 표현돼야 되고 슬픔이나 이런 거 보편적인 감정이었으면 여기서의 감정은 개별적인 감정이다. 내 감정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있어도 이렇게 해가 막 나면서 날씨가 좋아져도 어떤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활기차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 뭐야 날씨만 좋은데 난 안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짜증이 막 나네,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상황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뭐 다른 일로 그죠, 좀 가라앉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되게 신난 사람 다 다르잖아요. 사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이런 개별적인 인간의 감정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음악은 음량은 적지만 미세한 표현, 어떤 섬세한 표현 있잖아요. 그런 미세한 샘열의 표현이 가능했던 클라비어 작품들에서 돋보였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누가 있대요? 스피 바하, 텔레만, 제이시 바하, 바겐자이라든지 슈타미츠 이런 작곡가들이 있대요. 여기 보면 이제 스피 바하 이런 사람들은 겹치잖아요, 그렇죠? 아까 갈락스타일 나왔잖아요. 당연하죠. 어떤 작곡가가 난 평생 난 감정 과다 스타일만 쓰겠어,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죠? 어떤 작곡가가 발라드도 쓰고 힙합도 쓰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작품은 갈락 스타일 곡이고 어떤 스타일은 되게 감정과 양식을 보여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아래 있는 한번 예를 보시면요. 지금 스피 바하의 곡 중에 어떤 이제 악곡인데 피아노 소나타예요. 그 중에 보면은 얘가 아다지오, 느린 악장이에요. 느린 악장. 그래서 이제 이런 악곡을 보면 이제 감정과다 양식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아닌가? 아니 1악장인지 1, 2, 3악장인지 다 책에 있단 말이야. 아니 이제 무슨 악보가 나오지만 이 곡은 나. 오케이 오케이. 서울가 시험 써놨는데 다 썼는데 아니 알잖아. 나오겠죠. 노래 좋다.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강의하려고 피아노 연습도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가? 지금은 다시시나? 근데 이거 한 번에 치기 어렵지 않을까? 제가 이제 앞에 있는 부분만 쳤거든요. 얘를 보면 제가 느리는데 정말 되게 감정을 되게 과장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자유롭게 표출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일단 내가 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따라라 분명히 마이너스 시작을 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장조로 전조를 했죠. 근데 사실 여기 악보가 떨렸지만 끝부분 보면 합성 다시 마이너로 가거든요. 또 뒤에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걸 보이죠. 그러니까 막 장조했다가 막 단조했다가 단조했다가 장조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 그렇게 장식도 많고, 그다음에 뭔가 뭐 이렇게 다섯 있다는 음표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게 음표라든지 이런 것들, 분해 같은 것도 꽤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리듬도 보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되게 다양한 리듬, 그죠? 딴딴딴딴 이런 거 있지만 따라라, 세단도 있고 따라라, 부정도 막 섞여 있고 막 리듬이 굉장히 자유롭고 다양하게 막 하죠. 그다음에 보면 샘열이도 꽤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포르테 했다가 같은 말에서 또 피아노 했다가 또 포르테 했다가 막 그다음 좀 있다가 또 피아노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얘가 변화가 많잖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집중해. 평면으로 쭉 가는 이런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을 보면 이제 이런 음악에서 감정가다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누구의 작품이고요? 그렇죠. 스피 바하의 작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를 보시면 질풍노도, 그죠? 질풍노도를 보면은 얘는 이제 스트루멘 루트드럼이라고 하는데, 이 질풍노도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흔히 사춘기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죠?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죠? 여러분들은 뭐 학교에 가시면요, 질풍노도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몸소 그냥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학생들은 정말 이 감정 변화, 그죠? 이 질풍노도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꼬맹이들이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딱 첫째는 중2, 사춘기는 맞아. 근데 이제 제가 웬만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저도 막 화가 나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전고전주의 우리가 시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시기라고 했는데 1770년이면 이 전고전주의 중에서는 되게 뒤쪽인 거죠. 맞아요. 되게 이 뒤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니 아까 감정 과다도 굉장히 감정을 중시하고 표출하고 이런 거라며 그죠? 이게 비슷한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하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은 비슷한 맥락인데 거기 보면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정 간의 양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맥락을 그런데 보면 시기적으로 더 뒤쪽이고 시기적으로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감정을 우선시하고 예술가로 어떤 천재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왜 바하는 정말 진짜 완전 장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장인 같은 이미지라면 이제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그 감념은 이제 예술가는 천재야 막 이런 거죠.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감이 떠오르고 막 피 흘려서 쓰고 막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19세기 스타일의 이미지, 그 음악가이거든요. 근데 그런 낭만주의 음악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질풍노도이다라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역동적인 표현을 위해서 폭넓은 대조와 변화를 사용한다. 그래서 감정하다가 아까 왜 건반악기 그 클라비아 작품에서 많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질풍노도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포함한 전반적인 양식 변화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작곡가들도 오케스트라로 관현악곡 작곡들이에요. 사실 대표적인 악곡들도 그렇고 그래서 질풍노도 경영의 작곡가들 이제 누가 되냐면 또 C.P. 바흐는 여기도 들어있고 쇼베르트, 네, 오타 아니에요. 이름이 쇼베르트예요. 그래서 쇼베르트, 그다음에 슈타빈츠라든지 뭐 홀츠바우라든지 토에스키라든지 바겐자일, 본 이런 작곡가들이 있다. 제가 그 처음 나온 작곡가들 거기 원어도 같이 써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우리한테 음악사 책에서 막 토에스키에 막 작품을 주고 그러진 않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이런 작곡가들이 있다 하면서 처음 들어본다는 작곡가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쇼베르트 이런 작곡가는 나 이런 작곡가 제목을 처음 들어봐. 그렇죠? 여기서 나 모네 작품을 알고 있어. 막 이런 사람 거의 없겠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작곡가들의 이름을 주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사실 딱 바로크 되게 유명한 작곡가들, 고전에 되게 유명한 작곡가들을 좀 얘기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작곡가들이 있었겠어요. 그 사이에. 그렇죠? 이런 작곡가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름을 주니까 그래서 이름을 알아보고요. 예를 들면 홀츠바야 그럼 홀츠바가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전고전주의 작곡가 질풍노도 할 때 들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익혀놓으라는 거죠. 그 이름은. 자, 그래서 전고전주의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주의 음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넘어가면, 자, 고전주의 음악의 일반적인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보편적인 음악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왜냐하면 고전 시대 자체가 기본적으로 합리적 사고, 어떤 이성의 바탕을 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음악을 중시했다.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게 어떤 분별력, 지식의 발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바탕을 둔 보편적인 음악. 보편적인 음악 예를 강조하고 인위적인 음악 이런 거에 반대했다. 그런 면에서 기악 음악은 가사가 없잖아요. 그 기악 음악이 음악 본연의 정신을 담고 있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적 단순성 그러니까 보면 선율 같은 것도 보면 노래할 수 있는 민요적인 편안한 선율 딱 귀에 딱 들어오고 딱 이렇게 딱 기억이 날 만한 이런 선율 있잖아요. 따다라라라 이렇게 딱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선율 있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바의 악곡을 막 노래 말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딱 멜로디가 기억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모차르트의 어떤 곡 같은 건 딴따란 따단 이렇게 딱 멜로디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건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편안한 선율이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규칙적인 주기에 의해서 악절이 구성된다. 그러니까 보통 네 마디 하고 이제 끝나고 또 네 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악곡을 한다는 거죠. 악곡 구조가. 그다음 호흡봉의적인 능력이 주요하다. 그러니까 화음의 연결이 음악의 구조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고 화성 진행이 분명하고 종지가 있고 이런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법의 대표 예제들이 다 고전 진행 예제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큰 규모의 기악곡에서는 단순한 선율 반복만으로는 음악적 진행을 이끌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되게 쉽고 노래할 수 있는 편안한 선율을 쓴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긴 아주 대규모의 악곡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교향곡 같은 건 되게 규모가 큰 곡인데 그래서 작곡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한대요. 작은 동기를 연결해서 특징적인 주제를 만들고 그 요소를 다시 전체의 음악 구성의 주 재료로 사용하고 이렇게 뭔가 작은 단위를 가공해가지고 큰 악곡을 만드는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그라미라는 재료가 있으면 그 동그라미라는 재료 자체가 되게 단순한 거지만 그 동그라미를 자르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붙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공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저기 산에 가서 나무를 배우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써요? 아무데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걔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하고 얘를 칠하고 이렇게 해야지 책상도 만들고 그 나무를 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장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이렇게 책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가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데요? 주제 가공 방식 맞아요. 또는 주제 동기 가공 방식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 가공 방식은 음악을 하나의 구조체로 파악하는 게 하는데 유용하다.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부터 이제 형성된 음악 분야의 작품 개념 이것이 완전한 완결된 그런 작품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작곡가가 되게 완성을 해놓은 완결을 지어놓은 그런 거다 이렇게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크 시대 때 그렇지 않았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로크의 예를 들면 개성조음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적어놓은 베이스 선율은 그 선율악기로 보강을 하지만 화음은 어때요? 알아서 치는 거지. 거기 숫자를 보고서 알아서 쳐요. 그러니까 제가 칠 때랑 여러분이 칠 때랑 칠 때마다 다르겠죠.
음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이 고전시대가 되면 그렇지 않은 거죠. 모든 음들을 다 작곡가가 악보에다가 그려놔요. 아무리 그게 단순한 패턴이어도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시솔은 이런 거라도 다 작곡가가 거기다 그려놓지 알아서 쳐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 작곡가가 다 완결을 시켜놓다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는 예술적인 완결체를 의미하고 어떤 작품이 그 작곡가에게 딱 고정돼 작곡가가 다 완성을 시켜놓은 이런 대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개념이 잡혔다는 것이고, 그래서 개명화음의 구성이라든지 반주 음영 같은 것도 아예 작곡가가 참 생각을 해서 거기다 딱 악보를 그려놓는다 이 말이죠. 반주는 가급적 선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화음의 기본적인 구성음을 띄우는 형태가 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친 것처럼 알베르트 베이스라고 그러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테라리가 반주를 사실 단순함으로 화음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음으로 문제를 얘가 이제 반주가 내가 화음이다, 나이 말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음의 단순히 이 기본 구성음을 채우는 그런 형태가 흔하다. 자, 대표적인 장르로는 우리가 4개를 들 수 있어요. 대표 장르다 그러면 딱 뭐냐면요. 소나타 중에서는 피아노 소나타고요. 그 다음에 현악 사중주. 그 다음에 협주곡 중에서는 독주 협주곡. 바로크 시대의 더 메인은 뭐예요 사실상? 합주 협주곡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시기가 지나면서 18세기가 지나면서 독주 협주곡이 되게 부상이 된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전시대 협주곡 기본적으로 독주 협주곡이 메인이죠. 그 다음에 교향곡. 이렇게 해요. 교향곡은 되게 새로운 장르죠. 그죠? 자, 뒤에 보시면 편성에 대한 추가 언급 없이 그냥 소나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사실상 피아노 소나타 또는 피아노를 포함한 이중주 소나타를 말한다는 거예요. 현악 사중주 같은 경우는 내성부 구조의 모범인데 말하자면 바로크 시대에 트리오 소나타가 있었다면 고전시대는 현악 사중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전시대는 독주악기와 오케스트라가 협주하는 방식의 독주 협주곡이 두드러졌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교향곡은 기악음악의 최고곡으로 여겨지는 그런 장르고, 하이든에 정립되었으면 우리가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모차르트를 거쳐 베토벤에 해서 절정을 이룬다. 그래서 이 4개의 장르를 기억해 놓고요. 4개 알겠죠? 피아노 소나타, 그 다음에 현악사중주, 그 다음에 독주 협주곡, 그 다음에 교향곡. 이 4개가 메인 장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걔네를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겠죠. 작품들을 이제 보자 이 말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개괄이었으면 그 다음이 이제 고전주의 기악음악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품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장르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왜냐면 작품 얘기를 이제 한 몸에 하면서 하나씩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악음악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보니까 오후 되면서 약간 해가 나더라고요. 초는 해가 나니까 되게 좋아, 기분 막 눈이 온다고 재밌어요. 어떤 면에서 재밌냐면 그러니까 그 집을 쌓고 있어. 근데 돗자리를 찾아달라는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나를 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래 뭐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뭔가 이제 어떤 지식층의 모임 또는 이제 이 애호가들, 아마추어 이런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니까 그런 소규모 청청을 위한 그런 음악들이 사실 많이 작곡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나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나타 이 실내에서 말하자면 좀 이렇게 소규모 편성하는 그런 음악의 어떤 대표적인 게 사실 소나타잖아요. 근데 소나타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제가 늘 얘기해요. 거기 소나타 가로하고 뭐라고 써놨어요? 장르. 즉 장르로서의 소나타가 있고 형식으로서의 소나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론에서 배우는 소나타 형식이다. 그럼 말 그대로 어떤 악장의 형식을 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나타다. 너 요즘에 못 쳐? 나 베토벤 소나타 쳐. 이렇게 말할 때 그 소나타라는 거는 장르명이라는 거죠. 장르명. 그리고 사실 우리가 소나타는 장르명을 적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바로크 얘기하면서 소나타라는 장르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바로크 소나타, 그렇죠? 고전시대 소나타라고 이름을 붙은 작품은 되게 독주처럼 소나타거나 아니면 피아노랑 같이 연주하는 소나타인데 어떻게 된대요?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악장을 주로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대요. 주로 3개 아니면 4개로 되어 있는데 그 악장 전체를 말하는 게 소나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악장지 구성이 어느 정도 전형적이거든요. 딱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모든 곡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악장은 주로 빠른 악장인데 소나타 형식을 쓰는 그런 악장이에요. 즉 1주제 2주제 나오는 이런 애들이고요. 2악장은 뭐래요? 보통 느리고 서정적인 좀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고요. 3악장은 뭐래요? 일반적으로 중국 악장이래요. 그러니까 미니엘 악장 이렇게 3악장이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베토벤은 미니엘 대신 스케로초를 쓰기도 했다. 그래서 있죠. 그 다음에 4악장은 어떤 악장이래요? 빠르고 악곡 전체를 마무리하는 보통 소나타도 쓰고 롤도 형식도 되게 많이 쓰고 소나타로도 쓰고 뭐 이제 이런 악장이에요. 그래서 장르로서의 소나타는 이렇게 3개의 악장으로 된 작품, 다악장, 작품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소나타라는 개념이고, 한편 소나타 형식이다라고 말하면 그 다른 의미란 말이죠. 소나타 형식이라는 거는 어떻대요? 고전시대 주요 기악곡의 빠른 악장에서 사용되는 형식적 틀을 말한다. 즉 한 악장 내에서의 구조적인 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향곡이라든지 협주곡이라든지 뭐 소나타라든지 뭐 실내 예를 들면 현악사중곡 이런 작품들, 그런 작품들의 1악장 즉 알레그로 악장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이라고도 일컬어져요. 그런데 사실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이라고도 말한다는 것인지 사실 이 용어가 아주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알레그로 악장에만 쓰이나? 라고 한다면 어때요? 아니죠. 예를 들면 느린 악장에도 소나타 쓸 수 있어요. 소나타 형식을 쓸 수 있을까요? 네. 2악장에도 예를 들면 소나타 형식이 쓰여요? 당연하죠. 네. 2악장에서 소나타
형식이 있단 말이죠. 느린 악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빠른 악장 1악장에서 쓰이냐? 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1악장 형식이라도 써있거든요. First Movement Form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꼭 1악장에서 쓰이나? 아니요. 4악장에서 그럼 쓰이면 안 돼요. 아니죠. 4악장 소나타 폼으로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가장 정확한 용식이 그냥 소나타 폼이에요. 진짜 소나타 형식. 그런데 이제 어떤 문헌에서는 뭐 1악장 형식이라든지 소나타 알레고리 형식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다른 1악장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형식으로서의 소나타는 언제 등장하냐면 17세기에 등장해서 두 개 대조적인 주제들 그리고 제15 발전부 제형부의 틀, 딱 여러분이 소나타 형식하면 아는 거죠, 그죠? 이런 틀이 부분적으로 정고전주의 시대 작품부터 이미 나타나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왜 조금 나타나는 것과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정립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주제독이 가공 작업을 하면서 제15에서 나타났다는 걸 발전부에서 발전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내적인 유기성의 강화는 누구에서 성취된대요? 하이든에서 성취됐다. 아직 하이든의 작품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아는 소나타 형식의 그런 어떤 전형적인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소나타 폼이라는 용어요. 이 용어는 보면 1800년경 코흐라는 이론가가 있거든요. 코흐가 하이든의 후기 작품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연대해 주고서 쓰기 시작한 용어로 알려져 있고 사실 여러분이 아는 딱 소나타 형식의 그 이론 있잖아요. 3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제시부가 있고 발전부가 있고 제형부가 있고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19세기 개념이에요. 19세기 이제 마르크스라는 이론가가 있거든요. 이 마르크스가 정반합의 해겔의 정반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1주제, 2주제 대비를 이루는 이런 형식의 그런 틀을 사실 이론을 그런 정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소나타 형식의 그 완전한 용어들은 사실상 19세기의 이론이네요. 그죠? 소나타 형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사 시간이 형식론 수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악사에서도 형식을 설명하냐는데 하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하죠. 간단하게 막 예제를 보고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그렇지만 음악사에서도 소나타 형식 얘기도 하고 푸드 형식 얘기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제시부에서는 중심 조성에서 1주제와 5도 관계로 제2주제가 분리된다. 즉 장조면 2주제가 딸림조로 나온다 이 말이죠. 단조면 뭐로 나오려? 관계장조, 즉 나라는 쪽. 그래서 여러분이 장딸, 단나라고 보통 외우잖아요. 그죠? 장조면, 딸림조, 단조면, 나라는 쪽 이렇게 외우잖아요. 제1주제와 2주제는 조성뿐만 아니라 선율적인 성격도 대조적이다, 대비된다. 그리고 발전부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제동기 가공 작업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발전시켜요? 제시부에서 나타났던 애들, 제시부의 요소들을 막 발전시키는 부분이 발전부고요. 그 다음에 제형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제시부의 1주제, 2주제를 다시 재현시키는 거. 그죠? 그게 제형부다. 그런데 이 제시부와 제형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조성이에요. 조성. 제시부는 1주제가 원조로, 2주제는 뭔가 새로운 조성으로 나타나잖아요. 반면에 제형부는 어때요? 1주제와 2주제가 모두 원조로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음악사 책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음악사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이렇게 1주제가 동그라미가 있으면 조금 다른 대조적인 2주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조성이 달라요. 1주제와 2주제 대비 이렇게 써있죠. 결정적으로 조성이 달라요. 그래서 장조 같은 경우는 딸림조로, 그 다음에 단조 같은 경우는 나라는조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종결 부분이 있죠. 종결 부분. 거기가 제시부라고 한다면 발전부는 뭘 하는 데래요? 이 제시했던 재료들을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자르기도 하고 세모끼리 붙이기도 하고 얘를 또 잘라서 뭐 사다리꼴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제형부에서는 제시부의 내용을 말하자면 다시 반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2주제도 으뜸조로. 그러니까 1주제와 2주제가 모두 다 으뜸조로. 으뜸조, 원조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둘 다 원조로 나와야 원조로 곡이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곡이 지금 끝나야 되는데 제형부에서 딴 쪽으로 또 가버리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2주제까지도 원조로 바뀐다. 그리고 이 제시부 앞에 지금 여기는 딱 3부분만 좀 있지만 사실 그 앞에 느린 도입부가 나올 수도 있고 뒤에는 뭐가 나올 수도 있대요. 코다가 나올 수도 있대요. 앞뒤 이런 옵션이에요. 얘네가 붙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소나타 형식을 설명하는 것이고 소나타 형식 얘기를 우리가 당연히 형식론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또 다시 다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고전시대 지금 소나타 장르로서의 소나타와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소나타 형식이 어디 쓰인다고요? 주요 기악곡에 다 쓰인다고요. 소나타에만 소나타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교향곡에도 사용되고 현악사조대에도 사용되고 다양한 악들에 사용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피아노 소나타. 저 지금 이 그림 아래요. 이제 그림 아래. 지금 아직 소나타 형식 지금 소나타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소나타 형식까지 얘기했고 그다음에 피아노 소나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아노가 말하자면 고전시대 대표 악기죠. 그죠? 그래서 이전까지 바로크 시대의 어떤 대표 건반 악기가 그럼 뭐예요, 사실? 첼발로 맞아요. 합시코드예요. 그런데 이제 고전시대 정말 대표적인 악기는 이제 피아노인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대표적인 건반 악기였던 첼발로는 음역에 따른 어떤 음색의 대비라든지 대위적인 다성부 연주 이런 거에는 되게 좋았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안 좋냐면 음색이 조절이 안 돼요. 음색이 조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음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표현을 하기가 어렵대요. 반면에 피아노는 뭐가 좋아요? 폴대 피아노. 그래서 피아노 폴대 이게 원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고 여리고의 부분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피아노는 그게 아주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세음을 모두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8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이제 개별 악기들을 개별 건반 악기들 염두에 둔 작품들,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합시코를 위한 거, 요거 피아노를 위한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작품들이 이제 막 생기고 특히 그러면서 피아노가 중심 악기로 점점 부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시대 독주 악기로서의 피아노는 이전 전통의 판타지, 카프리치오, 프렐류드, 변주곡 이런 이제 바로크 시대 이미 이런 장르들이 막 있었잖아요. 건반 악기 장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르들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고전 시대 이런 장르들이 있었지만 사실 소나타에서 다악장으로 되어 있는 소나타에서 탁월한 영향을 발휘했다. 뭐가요? 피아노가. 그래서 피아노 소나타가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시대 건반악기 독주 소나타다. 그러면 을의 피아노 소나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세기 후반에 독주 피아노 소나타의 발전에 기초를 놓은 작곡가로는 누굴 줄 수 있대요? C.P. 바하와 제이시 바하를 줄 수 있다. 제가 아까 그 쳤던 그 곡도 C.P. 바하의 피아노 소나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C.P. 바하 같은 경우는 감정가나 양식에 대한 사막장 구조의 독주 건반악기 소나타를 많이 썼고, 제이시 바하 같은 경우는 좀 더 우아한 이탈리아 양식의 편안하고 단정한 면을 결합시켜서 고전적인 양식의 틀을 보여줬다. 이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진짜 피아노 소나타를 잘 쓰죠. 지금 아직 그 본격적인 얘기를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중주. 바로크 시대에는 독주 건반 악기에다가 지금 보통 뭐가 붙어 있어요? 계속점 악기가 붙어 있죠. 바로크 시대에는, 그죠? 그러나 이제 독주적 건반 악기 위상이 높아지면서 각 악기가 독주적 성도를 담당하는 중주 형식이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이중주 소나타 같은 거 되게 많았는데 표본은 바이올린 소나타다. 고전 시대 그리고 이중주 소나타를 보면 건반 악기와 더불어서 첼로도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게 된다. 이전까지 그 바로크 시대 첼로는 어떤 걸로 주로 많이 쓰였냐면 저음선율 보강하는 악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독주 악기로서 더 부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첼로가. 그러니까 이 건반 악기와 첼로 같은 경우는 더 위상이 점점 높아진 건가요? 고전 시대가 되면서 독주 악기로서. 그러네요. 그죠? 바로크 시대는 사실 이 건반 악기 같은 것도 화우치는 이렇게 계속적 악기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건반 악기 그러고도 독주 악기, 건반 악기도 독주 악기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중주도 많이 작곡됐고, 그 다음에 삼중주도 많았다. 그래서 계속 실력하고 있는 주인 거 알죠? 그죠? 삼중주, 고전시대 삼중주는 되게 피아노 삼중주거나 현악 삼중주다. 피아노 삼중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어떠냐면 반주를 가진 피아노 소나타의 성격이 강했다. 이거 좀 우리가 약간 내가 아는 그거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삼중주라 그러면 피아노 소나타의 성격이 강한데 다른 악기들이 약간 반주를 더 붙이거나 등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오히려 이랬다는 거예요. 즉 피아노 소나타 피아노가 되게 메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피아노 소나타에서 그 오른손 파트를 바이올린이 왼손의 저음 파트를 첼로가 같이 하는 거죠.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악기가 점차적으로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애들도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을 보면 각 악기가 독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서 이 장르 음악적인 범위를 확대했다. 현악 삼중주 같은 경우는 편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초 연주도 했는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소나타에서 계속적 하는 그 화성 반주 치는 악기 있잖아요. 걔가 빠진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표준적인 편성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다. 그래서 고전시대에 삼중주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중주, 지금 독주부터 이중주, 삼중주, 사중주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알죠? 그죠? 사중주의 대표적인 건 현악 사중주죠. 뭐니 해도. 그래서 현악 사중주의 연주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다. 제가 연주 형태라고 말하면 그 악기 편성을 말하는 거 알죠? 그죠? 하이든은 현악 사중주를 정착시킨 작곡가다. 하이든이 진짜 뭘 많이 했어요, 진짜. 하이든 작품을 보면 진짜 교향곡도 그죠? 그런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나타 폼, 그죠? 또 되게 그런 성숙한 딱 그 체계를 갖춘 그런 소나타 폼, 주제동의 가공 작업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현악 사중주도 진짜 많이 썼고 70곡에 가까운 현악 사중주 썼대요. 되게 많이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관악기를 포함한 앙상블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왜냐면 18세기 중엽이 되면 이제 오케스트라에 관악기들이 막 포함되면서 관악기를 신나게도 막 쓰는 거죠. 그래서 고전 시대 자주 사용된 목과 노중주는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이다. 여러분이 아는 건데 나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맞아요. 알겠죠? 기초연 때 우리가 이 연주를 다 했으니까. 그리고 원래 실외 음악이었던 관악대 음악이 점차 연주형으로 바뀐다. 그래서 행사나 여흥 음악을 위한 어떤 기능 음악을 연주한다. 그래서 지금 신랑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독주부터 이중주, 삼중주, 사중주, 그래서 관악기가 포함된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신랑 얘기를 지금 쭉 한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교향곡이요. 교향곡까지 이렇게 하고 쉬어요. 자, 교향곡은 일단 함께 울리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심이라는 게 사실 같이 뜻이거든요. 근데 포니가 소리, 음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같이 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심포니, 함께 울리는 작품이라는 뜻이고, 보니까 이 단어가 뭐라고 비슷해요? 심포니아, 그죠? 우리가 이 이탈리아 서곡 할 때 심포니아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그 심포니아의 명칭을 사실 이은 거다. 심포니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심포니아는 원래 뭐예요? 서곡이죠. 동격적인 장르가 아니고 교회 음악이라든지 특히 오페라 같은 애들, 그죠? 아니면 발레, 그런 대규모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음악 같은 걸 할 때 그 앞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관현악 부분이 사실 심포니예요.
심포니아 서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관현악이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오페라 이제 보러 가면 이제 처음에 관현악이 이제 뭔가 막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오페라 시작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자기들이 막 얘기하고 막 밖에 있고 하다가 이제 들어오겠죠. 오페라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관현악의 연주를 보고 들으면서 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페라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관현 아파트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 그 관현악의 연주를 시작하는 그 음악 너무 좋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작곡가들 부분을 따로 많이 작품을 이제 작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의 작품으로 작곡하게 됐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이 초기 교향 작곡가들이 있는데 좀 외워야 돼요. 공격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오네. 산마르티니는 이제 생활연도를 보시면 18세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8세기 시작 때 태어나가지고, 그죠? 이제 본격적인 어떤 한국의 그런 성숙한 양식, 그런 양식이 80년대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정말 전고전주의 작곡가예요. 이런 사람이 산마르틴이고, 1730년 이후 70곡이 넘는 심포니아를 작곡함으로써 그 심포니아만 이렇게 많이 작곡하는 건 진짜 많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향곡을 독립적인 장르로 이직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그런 작곡가다. 산마르틴의 초기 심포니는 현악기로만 펼쳐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주로 현악기였어요. 관악기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호른과 오보에가 첨가되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산마르틴의 심포니에서 1악장을 보면 1악장이 뭘로 되어 있는데요? 소나타 폼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되게 발전부가 짧은, 그러니까 막 발전을 막 시켜서 주제동기 감동작업을 막 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되게 짧게 거의 끝나요. 다시 그냥 원래 주제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온전한 소나타 형식은 아닌데, 그죠? 진짜 우리가 아는 그런 발전을 시키는 그런 소나타 형식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소나타 형식은 누구의 작품에서 나온다 그러지 않까? 하이든, 맞아요. 하이든 작품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아직은 초기 교향곡인 거죠. 그래서 단골손. 뒤에 예를 보시면 이 산마르티니의 교향곡 중 하나인데 이 교향곡 되게 많아요. 아까 알다시피 그 작품들 짧은 것들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얘가 뭐 36번 막 이렇게 막 F장조 막 이렇게까지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 악곡을 보면 아 이거 산마르티니 초기 교향곡이다 이렇게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멜로디도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빵빵빵빵빵빵. 무섭시는 틀어서. 이렇게 가는 처음에 땅땅땅 땅땅땅 이렇게 가는 소리가 가는 그죠? 이제 이런 교향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보를 이렇게 제가 주고 있어서 제가 가져온 거고. 이거 외우기 쉽겠다. 그 다음에 또 대표 주제가 있어요. 누구냐면 그 아래 있네. 누구래요? 슈타비츠. 산마르티니, 슈타비츠 이렇게요. 초기 교향곡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든 얘기하기 전에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타비츠는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만하의 궁정에 있던 사람이에요. 18세기 중엽에 이 만하의 궁정이 교향곡의 음향 확장에 기여했다. 왜냐하면 이 만하의 궁정이 되게 예술을 많이 후원하는 이런 궁정이었고 거기 음악가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꽤 대규모의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향곡이 발전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만하의 라파의 작곡가 중에 두드러진 사람이 슈타비츠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만하의 궁정에 있었던 그런 이제 작곡가인데 보면 슈타비츠 보면 딱 18세기 그 전고전주의 사람이죠. 그죠? 10년대 태어나서 50년대 세상을 떠난 지금 사람이고 선율 중심의 음악으로 대입법적인 음악을 대신하고 서로 다른 두 주제, 그러니까 1주제, 2주제 이렇게 주제 대비시키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민요에서 첨가한 4악장, 그러니까 빠른 1악장, 그 다음에 느린 2악장, 그 다음에 민요 같은 요, 그 다음에 빠른 4악장 이게 우리가 아는 사실 되게 일반적인 교향곡의 구성이잖아요. 그죠? 요런 식의 심포니를 작곡했다. 아래 악보가 있는데요. 아래 보면 E 플랫 장조인데 얘도 되게 단순한 그 멜로디요. 이렇게 가는 멜로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지금 이런 게 지금 투기 교향곡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 현악 파트가 있죠. 그죠? 현악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관악기가 조금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이때는 보면 투꼬르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꼬르니가 뭘까요? 꼬르니가 우리 기초로 배웠는데 어떤 악기를 말이요? 호른을 말하죠. 호른,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코르노 이렇게도 하고 걔가 복순이가 꼬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도 기억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슈타비츠 교향곡인 거예요. 이거 오프스 11-3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서 아 이거 지금 슈타비츠 초기 교향곡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홀츠바우라든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전고전주의 작곡가들 있잖아요. 그죠? J.C. 바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도 다수의 교향곡을 작곡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말하자면 초기 교향곡들이 있었고 이런 시기를 지나서 정말 교향곡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정말 다수를 쓰기도 했고 그런 작곡가는 누구다? 하이든이다. 그래서 하이든 교향곡을 뒤에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하이든 파트에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쉬겠어요. 쉬고 2시 30분에 시작해요. 끝났어? 두 개 맞지 오늘? 아니 근데 이 쌤이 약간 앞에서 빼놓고 말하는 게 있네. 뭐? 그 주제 가공 방식보다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4쪽에 그리고 제 고속점 할 때 그 첼로 같은 악기
악기가 같이 나온다 했잖아. 첼로 같은 거를 저음 선율 보강 악기라고 하는데 그 말도 없더라고. 안중에 다시 검사를 그렇다. 크라우드에서 다시 그라우드 말고 무조건 들대를 먼저 읽어. 그런